에서 43년까지 막스가 라인 신문에서 이제 편집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 시사적 문제들, 그 목재절도니 뭐 자유무역이니 뭐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될 처지에 속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제 문제, 그 물질적 문제에 관해서, 물질적 이해관계에 관해서 이걸 제대로 모르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자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 경제학 공부를, 경제 문제하고 경제학 공부를 했을 거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의 최초의 이제 자기 이해를 위한 기록이 44년에는 경제학 철학 수고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라인 신문 이제 43년에 폐간이 됐어요. 43년 4월 1일자로 폐간이 돼. 그 3월 말에 이제 사임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앵겔스였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청년 막스라는 영화 아세요? 그런 영화가 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청년 막스라고. 그거 유튜브나 뭐 이래 구글 다운 받아 볼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공산주의당 선언까지의 막스를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그거 보면 그런 말 나와요. 그 막스하고 앵겔스가 만나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 앵겔스가 너 경제학 공부 하나도 안 돼 있다. 경제학 공부해야 된다. 정치 경제학 공부해야 된다. 앵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막 막스가 런던 도서관에서 막 파리 도서관이겠니? 했더니 막 경제학 공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막스 정도면 그 러시아 애들 그 영화 막 18시간짜리 영화 이런 것들 유명한 많이 있겠죠, 뭐. 많이 있겠죠. 예. 그런 막스 일대기 다룬 영화나 뭐 이런 거야 많이 있을 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청년 막스라는 2, 3년 전쯤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 성인 인증해야 되는데 야해요? 아니요. 딱 한 대목 야한 게 이제 자기 마누라하고 그래 찾아봤어요. 마누라하고 쫙 자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야한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걸 해야지 공부의 효율이 높나 봐요. 예, 그렇죠. 금방 정치 경제학을. 그 이제 자기가 문제를 딱 부딪히는 그 영화에 그런 게 목재절도가 뭐 어떤 문제인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 산에 죽은 나무, 떨어진 나무가지를 그 민중들이 가서 이제 줍잖아. 이거를 절도로 죽여버려요, 그냥. 와가 산 주인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제 목재절도라는 게 뭐냐? 이거 목재절도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은 나무가지를 줍는 거, 이거를 절도죄로 물어가지고 마구 그냥 린치를 가해버리니까. 아니 가서 송인보는 그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걸 다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다룰 수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이제 이 물질적 이해관계가 어떻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걸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충격은 충격이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충격 보면 지금 우리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이 공장이라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 지금 이제 제3세계 국가들, 지금, 알라들 노동시키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세계를 그래 이야기를 하죠. 노동을 갈아버려요. 그 이제 이른바 선진국이라 하는 데서는 노동은 눈에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숨어서. 그 어디로? 저 먼 나라로 다 외줄 줘버리는. 이제 실제로 육체적 노동은 제조업이나 이런 건 실제 자본주의가, 근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만 보면 금융만 있으면 자본주의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
IT만 있으면 자본주의가 막 돌아가는 거고, 우리도 뭐 플랫폼 자본주의니 계산하면서랑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만 있으면 경제는 뭐, 근데 실제로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노동은 눈에서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노동이 어디가 있냐? 자고만 싼 임금을 줄 수 있고 아동 착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바로 옛날에는 19세기, 18세기에는 런던이었고 대도시들, 유럽의 대도시들이었던 거예요. 거의 그런 참상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을, 그래 우리가 지금 그 막스가 그 당시에 혁명을 이야기하고 했던 느낌은 그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는 그 현실감이 잘 안 생기죠.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본주의라 하는 거는 그건 그 당시에 그 가장 앞선 자본주의 국가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지탱될 수 있는 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그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 나중에 그 뭐 생산력 주의니 왜 자본주의는 안 자빠지니 뭐 그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국가라는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거를 뒤에 가서 이 4강에 가서 왜 자본주의는 왜 그러면 안 자빠지는가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설명하시면서 이 세 번째 가통수 배제는 이걸 설명하시면서 온 거잖아요. 조금 달라요. 그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없고 지금 엇길로 나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세 번째 인간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예. 그거 얘기하면서 가통수 배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인간적 본질로부터 소외라는 거니까 그러면 의식함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다는 거는 나 인간으로서 자기를 의식하는 게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의식에 그 의식함 하는 게 의식의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거로부터 이거로부터 이성이나 뭐 의지, 마음으로부터. 그거를 이제 구현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가통수 배제 같은 게 굉장히 길게까지 뭐 루카치의 미학에까지 중요한. 그래 이제 잠깐만요. 지가 맞아 이야기를 다 하고 합시다. 아까 그거는 지가 이제 포에바의 그걸 소개를 한 이유는 막스에서 쓰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막스하고 포에바의 관계를 지금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김에 그 막스의 그 정기 이야기 좀 할게요. 그래 아까 43년 3월에 라인 신문을 이제 간두고 완전히 백수가 됐잖아요. 백수가 돼 있는데 백수 상태에서 결혼까지 해요. 43년 6월에 그 4살 연상인 베르타 율리아 이에니 폰 베스트팔렌이라고. 이게 폰 베스트팔렌이 뭐예요? 트리어의 제일 큰 귀족집 딸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에서 그 막스 자기 말로는 트리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이랬던 여자라고. 귀족집안에서 좀 난리가 난 건데 이 여자는 다 때려치우고 막스랑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니 막스가 되는 거예요. 예니 막스가 되는데 이 여자랑은 이 여자는 막스의 완전히 동지예요. 귀족이지만 막스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막스는 진짜 악필이라고. 글을 써도 글을 알아볼 사람이 딱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앵겔스하고 예니밖에 없는 거예요. 막스가 막 휘갈겨 놓으면 이엔이가 원고 정리하고 뭐 같이 토론다 원고 정리하고 정서하고 출판사에 넘길 수가 없어. 출판사에서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특유의 최고 귀족이 막스랑 결혼해가지고 말년에는
런던에서 딸이 굶어 죽고 뭐 이런 그런 식의 삶을. 근데 굉장히 두 사람은 막스에 대해서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랬던 것더라고요. 둘이 진짜로. 집신도 짝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의 동지예요.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 그냥 이제 단순히 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동지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니, 나는 이제 서류 작업도 다 하기도 하고. 런던 생활의 그 비참함들 얘기 듣고 야 막스 부인도 그 소크라테스 부인 같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러니까 좋네요. 일찍 죽었고요. 아. 그 이제 막스보다 이 예니는 2년 먼저 죽어요. 81년에 죽어요. 막스는 83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가까웠던 사이고 막스의 삶에 중요했냐면 그 엥겔스가 그 예니가 죽고 난 뒤 한 말이 이제 막스의 삶도 끝났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막스는 말년에 오만 병이 다 걸리가 제대로 글도 못 쓰고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18년생이라 그랬던가요? 예니는 14년생이고 막스는 18년생이고요. 83년에 예.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니의 묘비명이 그렇게 쓰여 있다네요. 칼막스의 절반이 여기에 잠들다. 그 자기 반이라는 거지. 뭐 그런 식의 관계였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뭐 굉장히 이제 활달하고 강한 여자로 나와요. 굉장히 강한 여자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화 봐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독일에서는 뭐 대학 교수도 이제 안 되고 신문도 못 하고 딱 검열당해가 폐간다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할 짓이 없어. 이럴 때 아르놀트 루게라는 사람이 파리로 오라 그래요. 파리로 와서 내하고 잡지 내자. 영 검열도 안 받고 그런 잡지를 내자. 그러면서 파리로 초대를 해요. 거기서 이제 파리로 43년 10월 초에 이제 파리로 가요. 그 당시는 파리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뭐 많은 질곡을 겪으면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독일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웠나 봐요. 독일보다 나았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탄압을 받아요. 전부 다 요시찰 인물, 반체제 인물로 이제 찍혔으니까 거기서 또 추방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런던으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당시 런던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최고의 부를 막 쌓고 있을 때 그거.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도 있고 노동운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뭐 그러면서 엥겔스가 런던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나주가가 쭉 지내는데 어쨌든 43년 10월 초에 파리로 가서 거기서 뭘 만들려고 했는데 앞에는 라인 신문이나 라인 슈차이퉁은 딴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루게하고 같이 독불연보라 하는 걸 만들어요. 독불연보는 이제 도이치, 프란체지시, 야비허 이게 독불연보예요. 예. 근데 여기에 44년 12월 말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오고 말아요. 뭐가 안 되는구만. 그때는. 뭐 어떻겠어요. 고집불통이 있고 비타협적이고 뭐 그러니까 오만 사람을 다 비판하고 뭐 그래야 될 성격이니까 그게 잘 됐겠어요. 뭐. 그 여기에 요 독불연보를 내면서 여기에 막스의 이제 유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청년기 저작 중에 하나가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서론. 보통 헤겔 법철학 비판 서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걸 하고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이 두 편이 실려요. 막스도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라는 두 편이 쓰이는데 이 독불연보를 창간하면서
포에르바한테 청탁 편지를 보내요. 43년 10월 3일에 청탁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잡지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 글을 꼭 좀 받고 싶다. 그런 식으로 원고 청탁하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포에르바한테 딱 거절을 당해요. 포에르바가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2차문에 아무리 요 편지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요 편지는 못 찾았어요. 2차문은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런 내용의 답장을 보냈대요. 이론 자체를 포에르바가 막스한테 보낸 거예요. 이론 자체를 완벽하게 연마하기 전에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탁을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포에르바흐가 언제쯤 기독교의 본질을 써요? 기독교의 본질은 41년에 나왔어요. 1841년. 예.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의 어떤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의 자체 내 신앙에 대한 비판 중에 포에르바흐가 어느 정도 위치에 맨 처음인가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뭐 저 정도. 포에르바흐가 제일 먼저 그 헤겔 좌파에서 출발해가지고 헤겔을 극복하고 헤겔을 극복한 게 헤겔이 결국 기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헤겔의 절대 정신이라 하는 기독교의 신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겔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기독교 비판의 거의 최고 선구자예요. 예. 그 포에르바흐가 그 당시엔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이렇게 학교에서도 강사하다가 이 기독교 비판이 쫓겨나고 거의 프리랜서로 살았어요. 어디 있었는데요, 포에르바흐는? 지금 너무 지금 짜잘한 거 내가 위키피디아 에르랑엔에 있었다네요. 에르랑에. 예. 1830년에 죽음과 영생에 관한 사상이라 하는 글에서 기독교를 비판했다가 엘랑엔 대학교에서 도센트라 하나요? 강사로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부터는 계속 이제 혼자 글 쓰는 일만 연구하고 글 쓰는 일만 했대요. 근데 에얼랑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요? 대학교. 그랬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재밌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에르바흐가 그런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이제 경제학 철학 수고까지만 해도 포에르바흐를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막 땡기려고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포에르바흐를 딱 극복하는 걸 지식으로 딱 정식화해서 내놓은 게 포에르바흐에 관한 태제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태제가 뭐예요?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피엔드런 하는 거다. 그랬나 그랬잖아요. 여기 딱 대비되잖아요. 포에르바흐가 그렇죠. 이론을 연마하기 전에는 함부로 실천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이론과 실천을 딱 분리시켜서 생각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일종의 대답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뒤끝있는 거야. 박사가. 뒤끝이니까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대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은 다 막스가 봤지만 그 중에 막스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글은 그 철학의 개혁을 위한 잠정적 태제들 하는 글이에요. 이건 43년 초에 발표가 된 포에르바흐의 글인데 그 이제 번역은 보통 보면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 명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vorläufige Thesen zur Reform der Philosophie 여러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번역서나 이런 해설서들 보시면 철학의 개혁을 위한 예비 명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철학 개혁을 위한 잠정적 태제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글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건 일종의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에요. 요것도 이제 페르바글은 다 구글에서 다운 받아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요것도 구글을 들어가서 치시면 요건 크게 길진 않은 글이에요. 길지 않은 글인데 거기에서 어떤 대목이 지금 눈에 띄냐면 사고, 생각과 존재의 진정한 관계는 오직 이런 관계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존재가 주어이고 사고는 수레이다. 사고 된 건 생각은 수레이다. 생각은 존재에서 나오지만 존재는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생각은 존재에서 나오지만 존재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이거 뭐가 연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볼 중에 서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 막스가 쓴 말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 예.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막스는 이거를 근데 그 얘기를 포이어박. 예, 포이어박가 아까 제가 이제 존재가 주어이고 사고는 수레이다. 사고는 존재에서 나오지만 존재는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기 이제 그 철학 개혁을 위한 잠정적 태제들이 나오는 문구예요. 근데 어쨌든 포이어박은 이걸로 이제 추상적 철학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현실 세계로 이제 막스는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쭉 이게 이제 역사 유물론으로 가는 길인데 쭉 가서 59년 서문에서 하는 말이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까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들은 포에바에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막스가 이 글을 보고 굉장히 이 글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막스가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주 무비판적으로 포일바한테 끌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글을 보고 3월 13일에 43년 3월 13일에 아르놀트 루게한테 아까 독불연보 같이 만든 아르놀트 루게한테 보낸 편지에 요런 게 나와요. 포여바의 아포리즘들은 그 이제 아까 말한 그 잠정적 태제들이 아포리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해서 쭉쭉쭉 이 체계를 갖춘 이런 논문이나 저작이 아니라 아포리즘 형식으로 쭉쭉쭉. 그래서 아마 포로이픽의 태제라고 그랬겠죠.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포여바의 아포리즘들은 그가 자연을 너무 많이 언급하고 정치는 너무 적게 언급하는 그 점에서만 내게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 보기에 딱 한 군데가 거의 딴 건 다 포에르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잘못된 게 있다. 뭐냐? 포에르바는 계속 자연만 너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투어만. 정치는 거의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점만 딱 잘못된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미 이어서 이제 포에바하고 막스의 생각 차이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엿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엿볼 수가 있는 반면에 포에바의 다른 대부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귀절이 이게 되게 애매한 귀절인데,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철학이 진리가 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의 철학이 진리가 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유일한 동맹이 그것입니다. 이러는데 이 그것이가 가리키는 게 되게 좀 애매해요. 그건 다스로 되어 있는데 포에르바와의 동맹을 말을 하는 건지, 지금의 철학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포여바와의 동맹을 통해서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철학이 정치와 동맹을 맺어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여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애매한데, 보통 해석은 철학이 정치와 동맹을 맺어야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포여바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즉 지금의 철학이 유물론을 가지고 와야, 그래야 진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여바가 유물론, 이제 유물론자의 발언이니까요. 아까 그 대표적인 말이 사고가 사고에서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사고가 나온다. 이게 이제 뒤집은 거잖아요. 그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해결 같으면 정신이 역사를 낳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절대 정신으로 가는 거고, 이걸 뒤집은 거니까. 이제 해결 같은 걸 관념론이라 한다면 이제 포여바는 유물론자인 거죠. 여기에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보면 그 이제 포여바가 다 괜찮은데 자연만 너무 많이 언급하고 정치는 너무 적게 언급하는 거, 이건 좀 틀린 것 딱 하는 거는, 포여바를 하여간 자기 편으로 봐. 자기 편으로 보는데 정치 쪽으로 자꾸 땡기고 싶은 거예요, 막스는. 그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문구를 생각한다면 정치와의 동맹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 그거 보통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그런 정치와의 동맹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실천을 있겠다. 해야지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계절이 또 그런 계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다스인데, 이 다스가 받는 게 동맹을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동맹을 일단 보면 자연열광자들이 자연열광자들에게 다른 일련의 국가열광자들이 응했던 16세기 때처럼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16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연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자연열광자들한테 국가열광자들이 조응을 해준 거지. 그래서 동맹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 동맹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읽으면 자연열광자는 포여바하잖아. 국가열광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정치 쪽은 지잖아. 그래서 이 포여바한테 지가 응해줘가지고, 그래서 동맹을 만들어내고, 이래 읽으면 포여바와의 동맹같이 읽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해석서들을 보면 전부 정치와의 동맹, 막스 엥겔스 베케에도 그 편집자 줄을 보면 정치와의 동맹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하여간 지금의 철학이라는 걸 어디에다 위치 지우느냐에 따라서 자연열광자가 국가열광자, 정치와 동맹한다라는, 정치와 동맹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정확하게 이제 전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가 여기서 어쨌든 보고자 하는 지점은, 포여바의 대부분의 사유를 루카츠란다. 막스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쪽으로 땡기고 싶은 거야. 그런 걸 여기서부터 이미 볼 수가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아까 그러니까 아까 독불연보를 만들면서 청탁편지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독불연보 쪽에 땡기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1844년 8월 11일 날 포여바한테 막스가 쓴 편지가 있어요. 8월 11일이 어떤 때냐면,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학 철학 수고가 거의 끝났을 무렵이에요. 경제학 철학 수고를 1844년
3월 말 정도부터 8월까지 썼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8월 11일 날 포에르바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했으면 거의 이게 이제 끝났을 그 시점이에요.